네,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죠.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전면에 부각시켰는데요. 방향은 제대로 잡았는지,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위평양 경제사연구소 위평양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성장률, 물가, 그리고 역점을 두어서 추진할 정책까지 망라해서 나왔는데요. 종합적으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과연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높였다는데 허준영 교수님, 어떻게 우리 경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기존의 2.2%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에서 2.6%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 예. 2.6%라는 숫자는 이번에 정부에서만 발표한 숫자가 아니고 KDI에서도 최근에 2.6, OECD에서도 2.6. 그리고 저희가 보통 볼 때 민간 쪽 볼 때 외국의 IB들, 예. 외국의 투자은행들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많이 보는데 네. 외국의 투자은행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평균적으로 한 2%대 중반, 2.5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래 성장률이 2.2%였는데 전망치가 높인 이유는 뭡니까? 그 보면 딴 것보다 수출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출 부분, 저희가 수출해서 수입을 뺀 부분 있잖아요. 예. 순수출 부분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예. 오늘 정부에서 나온 숫자를 좀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2.6으로 예상을 그대로 기존과 같이 유지를 하면서 네. 성장률만 높였거든요. 근데 네. 저희 보통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나라가 조금 경제가 성장을 더 많이 하면 아무래도 조금 수요 압력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로 성장률 상향치가 순수출 부분에서 들어왔고 이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숫자 유지하면서 성장률만 올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그대로 전망치를 놔두면서 성장률이 올라갔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실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라든지 국민들이라든지 소상공인이 과연 그렇게 느끼고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가 보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혹시 위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 2.2%였는데 그 OECD 등 글로벌 차원에서 2.6으로 성장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어차피 기본적인 성장의 반영은 좀 반발되는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이제 저성장 기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네. 그것으로부터 이제 극복 벗어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어떤 그 저성장 구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오늘 발표 내용을 봤더니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성장 어차피 성장률 조금 상향 조정했지만 지금 저성장 기조에 우리 경제 들어서 있는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게 이 수장님 평가인데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들어보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이제 키워드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경제 성장률 이렇게 높인다는 걸 봤고 두 번째로 정부가 좀 중요한 정책으로 앞세운 게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돈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도 뭔가 회복세가 안 된다. 그렇게인데 어떤 내용들이 지금로 소상공인들을 지금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부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대출 같은 부분이 지금 많이 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이 대출에 대해서 뭐 만기 연장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자 같은 것들을 조금 대환 대출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임대료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보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 자영업자분들께서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 같은 것 때문에 이것도 조금 올라가는 추세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비용을 부담을 경감해 드리겠다. 그런 정책들이 지금 핵심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지원 규모를 포괄하면 한 25조 원 정도다. 이렇게 정부가 좀 이렇게 금액을 포장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인 지원 방안, 뭐 대출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깎아주고 하는 방향인데 이런 정책이 좀 바람직할까요? 네,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정책들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봤더니 예.
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코로나19 때 소상공인이 어려웠던 그 근본적 어떤 그 원인을 일부 파악을 했더라고요. 어려웠던 이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소상공인 영업을 제한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2000년 초반기부터 강조했던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재정 지출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부채가 늘지 않는다. 늘어도 적게 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재정 지출이 매우 낮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채 규모가 엄청 커졌고 결국은 이제 고금리 시대, 대출 금리가 엄청 높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좀 미흡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지금 현 상황도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수준이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각종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로 전환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수수료가 엄청 높고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를 바라는 것이지 지금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워진 이유를 일부 파악을 하셨는데 파악은 제대로 했는데 제대로는 영업 제한을 했고 일부 파악을 일부만 파악을 영업 제한을 했고 그렇죠. 여기서 재정으로 더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는 높다. 그래서 이자 부담에 시달린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데 그 파악 자체는 그건 맞는 얘기라는 그건 거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일부만 제대로 파악을 한 거고 좀 부족하다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좀 구조적인 지원 방안,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게 과연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라는 게 과연 뭐를 염두에 두고 이걸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 소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자영업자 대출이 700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자영업자 대출이 코로나 이후에 얼마씩 늘었냐면 100조 원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말 기준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자영업자. 그러면 요렇게만 따져도 이번에 25조 패키지를 준비한 게 전체 대출 나간 거에 한 몇 퍼센트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 하면 대충 한 20% 조금 넘는 숫자가 됩니다. 20%가 아니 2%겠네요. 2% 정도겠네요. 근데 지금 그 자영업 대출 쪽에서 연체율 나오는 거 보면 1%대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영업 연체율.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건 사실은 연체되는 금액만 맞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빠듯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이, 그러니까 열이 나는데 열을 낮추는 해열제를 먹이는 게 아니고 감기를 낫게 하는 대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의 문제는 종사자 수나 사업체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매 및 음식 숙박업 사업체 수가 몇 개냐면 185만 개입니다. 185만 개. 종사자 수는 400만 명입니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굉장히 자영업이 지금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합니다. 이런 데다가 대출 같은 것들이 지금 정부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으로 한 게 아니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금융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금융 부담도 늘어납니다. 그럼 요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냐? 지금 나온 얘기는 어쨌든 간에 금융 부담 줄여주겠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상환을 늦추고 이자를 좀 낮춰주고 뭐 그런 거가요. 그게 이제 열 내리는 정책, 해열제 정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감기 낫게 하는 정책은 이 자영업의 영세함과 과밀화 구조 같은 것들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고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한 게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 같습니다. 지금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 구조적인 대책이 허준영 교수 보기에는 이제 중소 자영업자들의 과밀 경쟁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참 그 방법이 그럼 뭐 좋은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게. 지금 허 교수님 말씀에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요. 지금 예컨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약 660만 명의 그 관련된 뭐 종사자들 사람들이 한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계속 되어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2022년 사업체당 소상공인의 이제 어떤 그 평균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하면 네. 한 여전히 감소 한 0.4% 감소한 걸로 나 있고 영업이익도 6.1%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각종 지금 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배달료도 조금 지원한다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배달료 같은 생생업자들. 경우도 예. 지금 뭐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갑질을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배달비 부담이 크잖아요. 예, 배달비 부담이 크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일자리 얘기를 하셨는데 경쟁력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최소화시키려고 한다면 새롭게 전환하려고 하는 소상공 자영업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그 새로운 사업, 새로운 영역으로의 어떤 그 교육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고 예. 거기에 이제 근로자도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기업에 있다가 퇴근한 사퇴한 사람들 은퇴한 분들, 은퇴한 분들이 새로 다 자영업하려고 자영업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은퇴하기 전에 그런 각종 관련된 어떤 관심 있는 영역의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필요하다. 예,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은퇴업자들의 이제 자영업을 원하는 분들에 대한 사전 교육 같은 게 사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겠다, 자영업자들의 근로자를 전환을 하겠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인 대책으로 잘 나오질 않는 것 같아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럼 명분만 제시를 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매우 낮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소상공인 대책은 이제 전면에 내세워서 적극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게 이제 정부 생각인데요. 그와 달리 지금 야당 중심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일전에 이제 1인당 25만 원씩 지원하겠다. 그걸 내놓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야당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야당은 과연 계속 밀어붙일 텐데 정부는 오늘 이걸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 현금 나눠주기식, 현금 살포는 안 된다. 그랬는데 아마 저건 곤란하다 이렇게 지금 본 것 같은데 야당의 이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첫 번째로는 지금이 필요한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2.5%라는 숫자가 안 좋은 숫자일 수도 있고 좋은 숫자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저는 동의합니다. 올해 2.5%의 성장이라는 것이 수출 중심 성장이기 때문에 2.6%죠. 예, 2.6조. 이게 내수까지 오기까지는 아직 시간도 걸리고 국민들이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체감하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의 시간은 계속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통을 좀 덜어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것을 현금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연 이걸 한다고 경기가 반짝 좋아지는 것 말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올해 성장률 몇 % 정도 올릴 수 있는 것 말고는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 특히 세수 부족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고요. 벌써 결손. 10조 정도 네. 세수 결손 나올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2년 연속이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라 살림살이와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선별 지원이 저는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런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야당 의원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법안도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야당의 이 정책 어떻게 우리 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민생이익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180석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그 법안이 통과될 걸로 보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했으면 좋겠다. 전 국민보다는 뭐랄까 80% 미만 이하, 소득 80% 이하, 자산 80% 이하 예. 이 정도 사람들에게는 지원하고 80% 이상 분들에게는 지원하지 않는 게 저는 좋겠다는. 그러니까 잘 사는 20%를 빼고. 예, 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원 방식이 이제 지역 화폐 정도, 지역 상품 정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이 지방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정부가 공개적으로 현금 살포 형식은 좀
곤란하다. 뭔가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게 수출인데 내수가 여전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그걸 넣었더라고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법이 필요한데 제대로 된 게 없다 지금.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하자. 기존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지역에서 주택을 하나 더 사더라도 1주택자를 간주하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야당의 장벽이 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경제를 나눠서 볼 때 소비, 투자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나눠서 볼 때 어쨌든 이제 정부 지출 쪽은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쨌든 세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계속해서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정부 지출 좀 약하고 순수수 쪽은 괜찮고요. 나머지 두 개의 축이 결국은 소비랑 투자인데 소비는 회복될 거라고 오늘 그 하반기 경방에는 써 있더라고요. 천천히 회복될 거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고금리 고물가 이거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투자 부분에서 1분기 저희가 1.3% 반짝 성장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건설 투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보면 산업활동 동향이나 전반적으로 지표들을 보면 1분기 반짝 성장일 가능성이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 그 성장의 훈풍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반짝 성장이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반적으로 건설 투자 지금 안 좋고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설비 투자는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임시투자세액공제 같은 것을 통해서 설비 투자 좀 늘리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수출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경기가 조금씩 그래도 저점은 친 것 같으니까 앞으로 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도 시행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그걸 연장하겠다. 너무 짧았으니까 좀 연장하겠다. 그거는 저는 괜찮은 정책 같은데 문제는 이제 1주택자 인구 감소 지역 1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자를 간주해서 추가적으로 뭐 세금 같은 거 안 매기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은 지역 인구 소멸 대책인지 아니면 경기 부양 내수 활성화 정책인지 사실 정책 목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인구 소멸 대응 정책으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집을 서울에 계신 분이 사도 주말에 잠깐 가 계시는 거니까 뭐 저는 그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1주택자의 인구 감소적 1주택 추가 취득에 대한 혜택은 인구 소멸 대책으로서는 조금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또 중요하게 정부가 내세운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기업 밸류업에 대한 세제 지원인데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기업 밸류업 보니까 주주 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조금 공제하겠다. 배당을 좀 늘어난 배당에 대해서는 세율을 좀 배당 소득세율을 좀 낮춰서 세금을 매기겠다. 자, 이 밸류업 그동안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세제 당근을 제시하려는 거죠? 예, 기업 밸류업 정책.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잘못된 정책? 왜요? 기업의 밸류 한국에 이제 기업 밸류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제기를 많이 제기하잖아요. 거기에서 핵심은 이 상장 기업이나 아이들의 소유 지배구조가 혁신이 되어야만이 그것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밸류업도 될 것이다. 지배구조. 네, 지배구조 자체. 그다음에 지배구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법인세라든지 배당소득세, 그다음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이것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대주주 20% 할증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생산 요소가 토지, 노동, 그다음에 자본이잖아요. 지금 보면 노동에 대한 거는 거의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고 자본과 토지와 관련된 것만 계속 생산 요소 질적 고도화 차원에서 보는 거죠. 실제로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있어서의 우리 시장 경제에서는 자본소득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과세를 합니다. 그런 점인데 한국은 지금 그렇게 좀 바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속세에 대해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지금 20%가 20% 폐지하자 말이에요. 근데 선진국은 40% 정도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상속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그걸 하고 있는데 한국은 20%밖에 아니었는데 그걸 다시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가업 상속공제도 있잖아요. 가업 상속공제도 보면 매출 기준을 폐지하겠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4천억에서 5천억으로 올라왔어요. 인상을 했고 대상을 좀 넓혔다. 대상을 넓혔는데 완전히 그것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공제 기본 한도가
30년 기업에 대해서 600억 기본 했는데 이걸 1,200억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한 뭐 최대주 할증 평가라든지 각종 이제 법인세 이런 문제라든지 것들은 현 정부가 억만장자, 백만장자, 갑부자, 부자들을 위한 거다. 예, 알부자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다. 이런 점에서 오늘 뭘까 역동경제 10개 정책을 보면 예. 종합적으로 조금씩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니다. 네. 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각종 이제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올린다든지 이것을 위한 자본력에 어떻게 가져갈 거냐, 자본 뭐 생산 요소를 이렇게 바꿔주겠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다. 예. 네. 지금 정부가 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큰 덩어리로 역동 경제 로드맵 10개를 발표했어요. 예. 그 중에 저희가 지금 토론하는 게 그 중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는 각종 세제 지원이다. 밸류업 주주 환원을 넓히려면 법인세가 너무 많다. 또 배당소득세가 너무 높다. 또 대기업들은 상속할 때 20% 할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사실은 불평과 원성이 또 기업들에서 나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소장님은 이런 부분들 다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데 혹시 허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 있으십니까? 저도 소장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은 예.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가 있으면 최근 들어서는 어느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거 같냐면 자본 쪽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네, 현 정부가. 예. 그리고 노동 쪽의 얘기는 사실은 뭐 누르거나 뭐 별로 듣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사실 제가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같은 맥락에서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랑 얘기해 볼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노동소득 갖고 더 이상은 인생의 역전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다들 대부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이 얼마나 더 척박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기저에 움직이는 힘, 노동과 자본 사이의 힘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동소득, 근로소득만으로는 좀 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는 좀 자본에 대해서 조금 더 기울어진 정책을 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해주셨고요. 관련해서 또 정부는 국내 증시 투자 요인을 위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지금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그걸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뭐 투자자들은 폐지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소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도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추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연간 5천만 원 이상 이제 수입이 돼야만 이제 되잖아요. 네, 그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받는 경우가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약 15만 명이래요. 네, 대상자가. 대상자가. 그렇다면 1,5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뭐 1,485만 명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랄까 그 대상자가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 이게 자본력에 대한 자본 투자에 대한 자본 투기에 대한 것만 지금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좀 그 정부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1%가 대상자인데 이 세금을 물게 되면 이 파장이 전체 증시에 넓게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에 큰 압력으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정부는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증권 시장, 주식 가격 이 내용은 뭐냐면 단순한 간단한 단기적인 어떤 정책보다는 아주 구조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간다 이렇게야만이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거죠. 네. 근데 하도 오르락내리락 하면 손해가 더 많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이제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는 그거는 주식시장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도 지금 잘못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배구조 문제도 이 경제정책방에 내용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사의 책임 구체화 등을 포함한 지배구조 선진화라든지 또는 상속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 이거는 올해보다는 2025년 내년 과제로 뒀는데 이게 조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지배구조 개선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한국이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12개 국가에서 예. 9번째예요. 지배구조 자체가 뭐 지배구조가 지배구조 순위가 좋다 안 좋다로 해서 안 좋다고 하는 게 12개 국가에서 최하위란 말이죠. 이게 그만큼 한국이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한국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각종 그 뭐 대기업, 상장기업, 이사회는 대체적으로 다 뭐랄까요 대주주를 위한 네. 총수를 위한 총수 가족들을 위한 어떤 경영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구조적으로 바뀌어져야만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말씀하신 어떤 그 이사의 이제 네. 충실 의무 예. 이 대상을 그동안에 회사를 중심으로만 했는데 충실 의무가 네. 일반적인 어떤 전체 주주 이익과 관련된 것까지 확장을 시켜야만이 네.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시켜야만이 된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제 조금 당장보다는 2025년으로 계획을 삼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지배구조 너무 문제는 늦습니다. 이제 재계에서는 이제 과연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과연 그 바람직한 모델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으니까 두 분에게 이렇게 좀 짧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크게 위험 요인이 될 거. 야, 이런 부분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위험 요인을 조금 한두 개씩 들어준다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에 한정하면 그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경제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하반기는 또 금리 인하해 갖고 경제를 버티겠다는 게 또 하나의 생각일 수 있거든요. 금리 인하요. 근데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게 어쨌든 간에 미국이 지금 저렇게 신중하게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국발로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 아무래도 우리 외환 시장 중심으로 좀 환율 문제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래 금리 만약에 내릴 경우에 환율 네, 우려 네. 이런 걸 들으셨고요. 평 소장님 예, 우리 경제 위험 요인을 한두 가지 들어주신다면. 예, 그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채. 잠재적 이 요인이 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물가 수준이잖아요. 물가. 이제, 네. 고물가인데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문제 있긴 하지만 지금 기후 환경 위기로 인해서 일반적인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아주 구조적인 어떤 그 대책을 마련해야지 단순히 물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이 뭡니까 이 그 우리 이제 물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것들이 이제 유통 과정을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후 환경 관련된 각종 농수산물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부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가에 대한 고물가에 대한 좀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네요. 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위평양 경제사회연구소 위평양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